다음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토마스 하이더 재판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장님께서는 기조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하이더 재판소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외교부 강인선 차관님,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김민서 학회장님, 황준씨 국장님,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차 해양법 국제회의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판소장이라는 자격으로서 이번 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데 앞장서 주신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UN 해양법 협약 발효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하고 또 저명한 전문가 분들을 한자리에 모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1982년 본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UN 역사상 다자간 조약 체결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국제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해양법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포괄적 조약이며 지역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해역에 걸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관할권 체계를 제공하고 또한 해용의 모든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체계를 확립한 바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협약은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적인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주최 측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협약의 모든 핵심 기능들을 다루는 패널 주제들을 성공적으로 선정하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협약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UN 해양법 협약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섭되었으며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거듭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협상하고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제3차 UN 해양법 협의회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의 진보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그리고 환경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미래의 상황의 변화가 협약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살아있는 문서와 마찬가지로 본 협약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협약 개정의 가능성도 있으며 소위 말하는 이행 협정을 채택할 수도 있고 참조 규칙을 통해 외부 규칙들을 통합할 수도 있고 또한 국제법원 및 재판소를 통한 법리적인 해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범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 이어질 토론의 연결고리를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판례법이 본 학술회의 모든 패널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대한 기여를 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 학술회의의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영해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패널 주제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해양법 협약 제2조 제1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 영토와 내수역을 넘어서 군대국의 경우에는 군도, 수역을 영해로 묘사하는 인접 해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폭은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에서 측정된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혹은 인접한 해안을 가진 두 개의 연안 국가의 영해가 겹치는 경우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15조는 양국 중 그 어느 국가도 양국 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자국의 영해를 중간선 너머로 확장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양국 간의 합의의 존재 여부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 획정 사건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특히 영해의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15조의 의미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문서가 합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측면들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계약이라는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중요한 것은 문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법적인 성격과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국 대표들 간에 개최된 회의에 합의된 의사록 조건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재판소는 이와 같은 문서가 협약 제15조의 의미에서 합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또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영해와 대륙붕의 중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글라데시에 속하는 섬 지형, 다시 말해 세인트 마틴 섬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소는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영해와 겹치지 않는 세인트 마틴 섬 주변의 12해리의 영해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은 방글라데시의 영해에 대한 주권보다 미얀마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더 무게를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글라데시의 영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영해를 넘어서 재판소는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의 법적 제도의 해석 그리고 적용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번 학술회의 두 번째 세션의 주제입니다.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EEZ에서 어업 그리고 어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설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재판소는 버지니아 G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사실 연안 국가의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벙커링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소는 협약 제56조에서 보존과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권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존을 넘어서는 그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벙커링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연안국이 제56조에 따라 그리고 협약 제62조 제4항과 함께 보았을 때 자국의 EEZ에서 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견해는 협약 채택 이후 발전되어 온 국가의 관행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소는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의 벙커링은 관련 연안국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편 협약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연안국이 다른 기타의 벙커링 활동에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판결을 통해 벙커링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던 일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당사국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안 사건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사건들 이외에도 재판소는 선박과 그 선원들의 신속한 석방에 관한 법리를 통해서 EEZ 체제에 대해 규정이 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안국이 협약에 따라 채택한 EEZ의 법률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체포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시한 이후 납포된 선박과 그 승무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협약 제292조에 의거하여 선박의 기국이 연안국이 신속한 석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 석방 문제를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가 억류국이 신속한 석방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억류국이 정한 보상금이 합리적이었는지 그 수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합리적인 금액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첫 10년 동안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첫 번째 사건이었던 사이가 사건을 포함하여 9건의 신속 석방 신청을 심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2007년 이래에 단 한 건의 신속 석방 신청만이 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가 협약 제292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이미 포괄적인 법리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무오코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석금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몇 가지 요소를 나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판소의 판례법이 이 분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륙붕의 법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세 번째 세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3건의 해양 경계 획정 사건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모리셔스와 몰디브의 3건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소는 특히 대륙붕을 200해리 이상으로 획정하는 관할권과 소위 회색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질문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과 모리셔스 몰디브 사건 관련된 법적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양측의 대륙붕 사이의 해상 경계를 200해리 이상으로 획정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의 경계와 그 묘사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별개의 절차였으며 협약 제83조에 의해 규율되는 경계선과 그리고 협약 제76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공통점은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는 외부 대륙붕에 대한 어떠한 경계 획증이나 어떠한 경계 책정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깥쪽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논쟁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륙붕 한계 위원회 즉 CLCS의 권고 의견이 제공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해서 연안국이 설정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최종 경계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고안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연안국들이 예를 들어서 CLCS에 제출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외부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의 경우 양국 모두 CLCS의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위원회는 양국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출물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단일 대륙붕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200해리 안팎의 대륙붕 전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관할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소가 해당 지역의 대륙 경계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을 만약에 내렸다면 200해리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3항 해양법 회의에서
제3차 해양법 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벵골만의 독특한 상황이 있었음을 주목하였고 200캐리 이상으로 확장되는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적 암층이 있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과학적 증거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 28일 국제해양법 재판소 특별재판부는 모리셔스 몰디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군도 국가 간의 경계 획정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차고스 군도와 몰디브 사이에 EEZ와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 그리고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륙붕의 바깥 경계에 관련하여 양측은 모두 CLCS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권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 주변부의 존재를 평가할 때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지 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CLCS가 나중에 권원회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소가 판결에서 취한 것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국제사회의 이익과 공동유산 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라위 모리셔스 몰디브 사건에서 달랐던 점은 몰디브의 200해리 넘어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당사자들 간의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반면 모리셔스의 외 대륙붕 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리셔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 대륙 사면의 발까지 연결되는 자연 연장의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경로는 몰디브의 200해리 내 대륙붕과 겹치게 되어 특별재판부는 이를 협약 제76조에 따른 법적 근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또한 모리셔스가 제시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경로가 자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는 이와 같은 중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리셔스의 외 대륙분 권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0해리 너머의 대륙분 경계 획정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중대한 불확실성 기준을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적용하여 외 대륙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협약의 실행 과정에서 잠재적인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외 대륙붕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명확히 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소위 회색 구역의 법적 지위입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에서 재판소는 200해리 넘어 대륙붕 경계 획정이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200해리 너머에 위치하긴 하지만 미얀마 해안에서는 200해리 이내에 위치하며 경계선 기준으로는 방글라데시 측에 있는 소규모 지역이 생겨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접한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 간의 200해리 넘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할 때 경계선이 등거리선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회색 구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사건에서는 잠정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측에 유리하도록 조정되면서 비교적 작은 회색 구역이 생겼습니다. 재판소는 이 회색 구역에서 방글라데시가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대륙붕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미얀마는 상부 수역에 대한 EEZ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 회색 구역에서는 방글라데시의 대륙붕 권리와 미얀마의 EEZ 권리가 중첩됩니다.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 협정 체결이나 적절한 협력 체제 구축 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구역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기능적인 접근법으로 주제를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 다룰 해양 환경 보호 주제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에서는 협약 제12부에 주로 명시된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규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던 여러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소송 절차가 관련 판례의 근원인데 여기에는 남방 참다랑어 사건과 같은 잠정 조치를 규정한 명령, 2011년 심해저 분쟁재판부의 권고적 의견, 2015년 SRFC 권고적 의견, 그리고 2024년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뒤 후자 두 건은 본 재판소가 내린 의견입니다. 재판소는 협약 제12부에서 비롯된 의무들, 예컨대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의 일반 의무, 협력 의무, 사전주의 원칙 적용 의무,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의무 등을 해석하고 적용했으며 다양한 의무의 성격, 특히 주의 의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서 해양 환경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을 했습니다. 협약 제12부가 해양 오염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제1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는 오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생태계 보호 및 고갈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남방 참다랑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업 분쟁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재판소는 명령에서 해양 자원의 보전은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의 요소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론은 또 이후에 SRFC의 권고적 의견 및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자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적인 판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에 내린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서 재판부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협약 제1조 제1항 제4목에서 정의된 해양 환경의 오염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네 번째 세션에서 역사적인 사건과 또 해양법 및 기후변화 간의 연계성을 다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2022년 8월 26일에 기후변화 및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 코시스는 재판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 환경의 오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 제12부를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해양 환경의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해양 산성화 같은 용어는 협약의 초안 작성자들이 1970년대, 80년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텍스트에는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권고적인 의견은 이런 용어의 부재가 이런 현상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코시스가 제출한 첫 번째 질문이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로운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할 협약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의무가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재판소는 이 전제의 타당성을 당연시할 수는 없고 이를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소는 따라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협약 제1조 1항 제3호에서 정의한 해양 환경의 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 환경 오염이라 함은 생물 자원과 해양 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 이용을 포함한 해양 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 이용에 의한 수질 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구를 포함한 해양 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재판소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물질에 해당하며 그 배출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와 열을 해양 환경에 도입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를 유발하여 해로운 영향을 초래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소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협약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의한 해양 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적인 의견은 기후변화를 협약의 적용 범위로 포함을 시켰고 협약의 오염 관련 조항이 온실가스 배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권고 의견은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외부 규칙과 협약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있는 문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소는 협약과 외부 규칙 간의 조정과 조화는 협약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협약이 살아있는 문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는 마지막 세션 주제인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협약 제287조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로서 재판소는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룰 강제 관할권을 국제사법재판소 및 협약 부속 7과 8에 따라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재판부는 세 가지 유형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 독점적 강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해저 분쟁 재판부가 관할하는 지역 내 활동과 관련된 분쟁, 중재재판소 구성 대기 중 잠정 조치를 규정하는 신청, 또 선박 및 선원 신속 석방에 관한 신청입니다. 또한 심해저 분쟁 재판부와 보훈재판소는 모두 권고적 관할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는 꾸준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재판소는 협약 제15부 제2절에 따라서 제출된 사건 수가 가장 많으며 이는 협약 제287조에 따라 기본적인 포럼 역할을 하는 부속서 7 중재재판소가 구성된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이 점점 더 많은 사례에서 부속서 7 중재에서 재판소로 분쟁을 이전하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재판소나 특별재판부가 다룬 모든 3건의 해양 경계 획정 사건과 진행 중인 헤로익 이던 케이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향은 협약 당사국들이 그만큼 재판소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새롭게 채택된 공해상 생물 다양성 협약 또는 BBNJ 협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해당 협정 제47조 제7항에 따르면 당사국 총회는 재판소의 관할 범위 내의 모든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질문에 대해 권고적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BBNJ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권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국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은 각 회원국이 현대 문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처럼 권고적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법 재판소가 살아있는 문서로서 협약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제 저의 기조 발표의 끝입니다. 저희 재판소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에 이 회의를 조직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흥미로운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판소장님께서 통찰력 있는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